안녕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강한 흐름 채널 M&L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입니다. 창업의 지혜 시간입니다. 스타트업 플레이북 창업판에서 살아남기 시리즈로 오늘 얘기할 내용은 대표가 놓치기 쉬운 인건비 함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이제 지난주 때도 한번 그 뉴스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게 이제 지난주 월요일, 그러니까 2주일 전에 올라왔었던 거고,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올라가 있다가, 뭐 댓글이 달리면서 이제 내려갔었어요. 다시 이제 수정해서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실제로 보면 이 강의 자료 자체는 전혀 바뀌지 않고 거의 이제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안에 있는 내용도, 강의 내용도 거의 똑같은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제가, 이따가 끝날 때 말씀을 드리고요. 뭐 조금 달라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그것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첫 번째 페이지는 지난번하고 똑같아요. 이제 제가 이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에게 먼저 주지를 시켜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이후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용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반드시 이제 노무사와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오늘 얘기할 내용이 아무래도 인건비에 대한 얘기라서 저는 이제 사실 이거를 조금 더 예산이나 회사의 어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좀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게 결국에는 근로자와의 이해관계랑 좀 상충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이게 그 노동법하고 좀 관련이 없을래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쪽 부분에 제가 전문가는 또 아니고 제 전공이 그쪽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최대한도로 그냥 완전 초기 단계 스타트업에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심지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일단은 노무사와 어떤 그 고용과 관련된 건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를 전제 조건에 깔았고 지난번 강의에도 그걸 강조하긴 했었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요. 결국 이제 여러분이 창업을 생각하고 뭐 예비 창업 패키지나 초기 창업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을 끼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본으로 시작하면서 뭔가 투자 유치나 다른 방식으로 혹은 매출 창출이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사업을 꾸려가실 수도 있는데요. 어느 쪽이 됐건 간에 회사에 자금이 쌓이기 시작을 하면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 이제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 추가적인 이제 인력 고용이 이루어지게 돼 있죠. 그리고 인력을 고용하게 되면은 단순하게 그냥 그 사람이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월급을 주는 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사대보험과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그 안에서 내가 고용의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즉, 임금을 지불하는, 인건비를 지불하는 과정에서, 생각해야 되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지출들, 또 이제 그 관계에서 오는 어떤 그 근로계약들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이제 다소 발생을 하게 돼 있는데요. 어, 보통 이제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일단 꿈과 희망이 부풀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자금을 이제 받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겪는 게 이제 어떻게 이 제품을 만들어서 시장에 나갈 것인가, 어떻게 또 추가적인 자금을 조달할 것인가, 또 돈이 이제 벌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이제 회계 처리나 세무 쪽에서 문제가 없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요소들을 가장 먼저 학습을 하고 가장 먼저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은 실제로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나중에 겪는 굉장히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노무예요. 즉 처음에는 이 뭐 팀원이 됐건 코파운더가 됐건 직원이 됐건 간에 같이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 좀 으쌰으쌰하는 어차피 스타트업이니까 어느 정도 조금 감안하라고 가는 그런 이해관계 안에서 일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실상적으로 이 노동법이나 근로계약과 관련된 이슈들이 그렇게 크게 불거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거기에서 이제 뭔가 틀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사람이 나가거나 기존 구성원들이 나가거나 들어오는 그런 관계를 이제 가져가다 보면은 그 안에서 그 노무에 관련된 이슈가 항상 불거지게 돼 있는데 보통은 자금 조달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건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투자 유치가 됐건 뭐가 됐건 어떤 방식으로든 보통 해결을 그냥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회계 같은 경우는 설사 조금 장부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오류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대놓고 횡령을 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과태료 정도 내는 선에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무 쪽은 일단은 뭐 문제가 불거지면은 이게 정말 별거 아닌 문제라고 하더라도 노동청이 소환을 당해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초기에는 가장 겪을 확률이 낮은 일이기도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가장 골치 아픈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회계장부나 이런 복식부기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그것도 회계사를 쓰는 게 좋긴 하지만은 그런 건 어떻게 좀 커버를 한다고 치더라도 고용과 관련된 부분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처음부터 노무법인하고 같이 가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노무 비용이 비싸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공부를 해서 이걸 커버하려고 하시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스타트업 대표로서 그 해야 되는 건 사업이지 노무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게 일단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한 줄 요약은 말이 되게 길어졌는데 이게 다 그 이상한 댓글 때문에 그래. 아, 정말. 그 한 줄 요약을 드리자면은 무료 교육이나 멘토링 같은 거에서 노무 얘기 조금 들으면은 기본적인 틀은 잡히는데 실질적인 노무 문제는 굉장히 복잡해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고용이 시작되는 시점, 4대 보험이 시작되는 시점에서는 노무법인과 계약을 맺고 믿을 만한 노무사와 함께 일하는 게 낫다. 그리고 이제 점점 회사가 커져서 진짜 막 대단히 기업이 되면 그때야 뭐 회사 안에 그런 인사관리팀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인력이 필요하겠지만은 적어도 그게 뭐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이 아닌 이상은 보통은 몇 년 걸리는 일이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노무법인하고 그런 관계를 유지해 가면은 일단은 괜찮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어떤 한 줄 요약이었어요. 원래 지난주에도 그랬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노무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었죠. 왜냐하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인건비를 지급하게 되는 과정에서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시급 얼마 따지고 뭐 한 달 얼마 계약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용을 고민을 해봐야 되고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계산을 조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강의를 기획을 했었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인건비라고 하는 게 말이죠.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연봉이 3,600이다. 그러면은 뭐 한 달에 300만 원씩 1년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300만 원씩 딱 12번 주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실상적으로 이제 임금을 주고 또 받는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전과 세후라고 하는 개념 자체도 고용주와 근로자가 굉장히 개념 자체가 달라지게 되고, 그런 어떤 그 갭의 차이를 조금 더 인지를 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인건비 함정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 근로자와 고용주의 차이는 뭐라 그러냐면은 연봉 3,600, 월급 300이라고 했을 때 근로자는 어떤 식으로든 그 연봉보다는 무조건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연봉 3,600이고 한 달에 300만 원씩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4대 보험이나 근로소득세나 이런 걸 빼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나는 그 세후라 그래가지고 받는 게 실제로는 300만 원보다 적은 200 얼마 정도가 된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은 고용주는 그럼 한 달에 300만 주면 되냐, 뛸 거 뛰고. 그건 아니고 고용주는 근데 또 실제로는 연봉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소진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건 어떤 불합리적인 요소에 의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지정한 법이 그래요. 단순한 노동법뿐이 아니고 뭐 4대 보험과 관련된 규정 굉장히 여러 가지 그 체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런 시스템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근로자는 연봉 3,600이다 그러면은 토탈 1년 동안 내 통장에 실제로 꽂히는 돈은 3,600원은 분명히 적은 돈이 꽂히게 되는 거고, 고용주는 연봉 3,600으로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3,600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연봉이나 이제 인건비를 체크를 할 때 포인트는 어떤 거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연봉이라고 하는 흔히 인건비라고 하는 급여라고 하는 그 범주 안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이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볼 때 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냐 아니냐 이게 지금 조금 이슈가 있는데 요거 일단 넣어놓긴 했어요. 왜냐면 인건비 산정하는 과정에서는 예산에 대한 거니까 내가 연봉에다가 이제 퇴직금까지 포함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되니까요. 이거는 사장의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통비나 식대가 실제로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계약에 어떻게 이제 규정이 돼 있냐에 따른 건데 요것도 뭐 일단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여금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들도 어떻게 돼 있냐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연봉에 상여금을 포함하는 경우는 없지만 그렇지만은 통상적으로 이제 돈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3,600에다가 뭐 연말이나 이럴 때 들어가는 이제 인센티브나 상여금이나 아니면은 뭐 명절 때 나가는 거나 이런 것들도 지출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예산에 어느 정도는 좀 반영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차를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설정을 할 거냐. 요거는 뭐 인건비랑은 좀 상관없는 부분이긴 하지만은 어쨌든 이제 시간 대비 뭔가 이 계산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런 요소들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자가 받는 월급의 개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세전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을 4,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라고 치게 된다 그러면 월급 400만 원을 이제 한 달에 받게 되는 거죠. 단순 계산으로는. 여기 퇴직금 불포함 기준이라고 얘기했는데 원래는 퇴직금이 불포함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고요. 근데 그 기업에 따라서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기는 한데 퇴직금을 포함해가지고 연봉으로 산정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그리고 이 한마디를 했다고 제가 그 댓글에서 개까였는데 요거에 대한 게 사실은 되게 좀 미묘한 그 선을 타는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에 대한 건 제가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일단은 뭐 퇴직금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이거 뭐 계속 뭐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얘기는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세전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연봉을 4,800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은 계약서상으로 어쨌든 월급 4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받게 되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여러분이 400만 원을 고스란히 받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근로자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연봉 4,800만 원에서 원천징수라고 하는 게 이제 빠지게 되는데 원천징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국가의 법에 의해서 제하고 주는 돈이 있어요. 자, 그럼 뭘 제하냐? 그러면 일단 제일 큰 건 이제 세금. 어쨌든 이제 근로소득세라는 게 있잖아요. 그 세금을 왜 내냐는 제가 굳이 여기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어쨌든 그 대한민국뿐이 아니고 모든 국가가 똑같지만은 내가 어떤 특정 국가에서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은 그 경제 활동이 뭐 판매가 됐건 아니면 일을 해서 버는 근로소득이 됐건 건 아니면 사업을 해서 받는 사업소득이 됐건 기타 뭐 뭔가로 인해서 받는 세금이 됐건 간에 그 모든 경제활동에는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를 해서 받는 그 월급 수익 안에서도 근로소득이라고 하는 파트에서 이제 근로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고요.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지방소득세라 그래서 서울에 사시는 분은 근로소득세 한 10% 정도를 이제 서울시에 내게 되어 있고 뭐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경기도에 이제 뭐 그 도청 거기에 내나 뭐 하여튼 거기에다가 이제 지방소득세를 이제 지방자치단체에 이제 납부를 하게 되겠죠. 소득세 한 10% 정도를.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 이제 국민연금. 그다음에 이제 다들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건강보험 얘기. 그다음에 이제 장기요양이나 고용보험 같은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기본적으로는 월급에서 일부 이제 원천으로 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은 400만 원보다는 적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얼마가 되냐라고 하는 건 뭐 계산을 해드리는 게 있어요. 뒤에 있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연봉 급여 수준에 따라서 다르고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 계산은 안 됩니다. 다만 이제 온라인상으로 이제 찾아보면은 이런 거를 계산해주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예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더해서 주휴수당이라는 개념 자체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주휴수당은 오늘 얘기하는 연봉이나 인건비 개념에서는 얘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건 주로 이제 그 최저시급을 받는 경우에 산정을 하는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파트타임 잡을 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만약에 이제 근로자가 뭐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을 이행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3시간씩 뭐 월화수목금을 나왔다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원래 휴일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그 휴일에도 이 사람 일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급하는 임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건 말 그대로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이제 근로자들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일을 안 하니까 주 5일 근무제니까 이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하루에 3시간씩 15시간을 일했거나 어쨌든 주 15시간을 뭐 월화 이틀 만에 일했건 그렇게 초과를 했다 그러면은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주말에도 쉬는 것도 그 업무의 어떤 연장선상에 포함된 거라고 가정을 하고 이제 지급을 하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걸 주휴수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월급제로 진행되는 연봉제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풀타임 같은 경우에는 임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아주 간혹 가다가 이거는 정말로 좀 불법적인 요소인데 간혹 가다가 이제 최저시급으로 계산해서 최저시급만 하고 주휴수당을 빼고 월급을 산정하는 경우인데 이건 불법이 맞아요. 그래서 그 최저시급으로 연봉을 선정해서 할 때는 좀 계산법이 조금 더 복잡해지게 돼 있는데 요거는 뭐 오늘 얘기할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오늘 얘기하는 내용 중에서는 연봉에 그런 주휴수당까지 다 감안한 그런 이제 그 금액이 세팅이 돼 있다. 요렇게 이제 좀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식대나 교통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요거는 조금 그 근로자의 입장에서 조금 개념 자체가 다른데요. 요거는 협의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 갔는데 회사에서 회사채가 나와가지고 그걸 뭐 교통비나 여러 가지 출장을 할 때 이제 쓸 수 있게끔 하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집이 너무 멀다 그러면은 조금 어느 정도 감안을 해서 연봉에다가 뭐 교통비를 조금 더 플러스 알파로 쳐주는 데도 있는데 근데 대체로 보면은 대부분의 직장에서
사업자에서는 식대고 교통비를 포함해서 이제 연봉 계약을 보통 하게 돼 있죠. 다만 이제 조금 차이는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이 가끔씩 이제 그 오해가 쌓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그 월급 내역서 있잖아요. 그 내역서를 보면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이렇게 되면 원천징수 그 밑에 뭐 식대 뭐 아니면은 뭐 교통비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설정을 해놓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00만 원, 아까 400만 원이었나? 400만 원 중에 뭐 식대를 20만 원 뺐다 그러면 380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이 어떤 오해를 하냐면은 저 회사에서 세금 덜 내고 비용 처리하려고 내 20만 원을 띵까 먹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계약을 할 때 회사와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연봉을 뭐 월급을 400으로 설정을 했다 그러면 그 안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냐 안 되어 있냐, 만약에 회사에서 포함된 거다 그럼 그거 감안해 가지고 설정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 안에서 실제로 식대가 뭐 20만 원 포함돼 있다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개념적으로 다른데,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 그거 여러분 400에서 380에서 식대나 교통비를 따로 설정을 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어떤 그런 큰 경제적 이득을 얻진 않습니다. 이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가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은 있는데, 이게 좀 일장일단이 있는 게,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400으로 계약을 했는데 식대나 교통비 20만 원 빼고 380으로 만약에 이제 월급 명세서에 나온다고 한다면 어쨌든 400개 원천징수 뺀 나머지를 받는 건 받는 거지만 내역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역의 차이로 생기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그 뭐냐, 세금 을 조금 덜 내도 된다? 소득이 전체로 줄어들었으니까 그게 이제 세금 급간이 좀 달라지는 경우에 조금 유의미한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거 말고는 좋다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 세금을 좀 덜 낸다라는 걸 빼면은 오히려 이제 연봉을 400을 고스란히 받으면 나중에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대출 같은 거 받을 때 대출 한도가 이만큼 올라가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서 요거는 뭐 굳이 뭐 따질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기분 문제?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건데, 이거에 뭐 협의를 잘하면 되는 거라서 그냥 그렇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뭐 회사나 직원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떠냐라고 하게 되면은,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도 조금 남다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직원한테 세전급여로 이제 연봉 4,800만 원을 계약을 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 4,800만 원 안에는, 이 예산 안에는 월급 400만 원 이하의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요. 퇴직금이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이 1년을 다녔을 때 1년이 지날 때마다 반드시 그 한 달 월급에 해당하는, 정확하게 월급은 아니에요. 그래도 한 대충 한 400만 원 수준, 400만 원 월급을 줬다 그러면은 대충 한 40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의 그런 이제 그 퇴직금을 나중에 이 사람이 퇴직할 때 줘야 되기 때문에 매년 400만 원 정도씩은 계속 적립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은 내가 연봉 4,800만 원짜리 직원을 한 명 이제 고용을 해야 된다 그러면 연간 내가 잡아야 되는 그런 세금 중에서 400만 원 퇴직금을 포함해서 5,200만 원의 예산을 잡아놔야 된다는 겁니다. 예산의 관점에서. 그리고 뭐 이제 4대 보험이라고 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자가 그러면은 4대 보험은 어떤 식으로 부담을 하냐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대충은 다들 그냥 반반이다 이렇게 알아요. 반반이다 하는데 정확하게 반반은 아니고요. 보통 이제 한 달 연봉이 잡히고 한 달에 월급이 잡히게 되면은 그 중에서 몇 퍼센트가 국민연금으로 내고 몇 퍼센트로 국민건강보험으로 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국가에 정해진 법이 있는데, 이게 매년 똑같지 않고 매년 달라집니다. 조금씩 올라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민연금 같은 게 뭐 내가 400만 원 중에서 뭐 한 30만 원 정도 국민연금을 내야 된다 그러면, 보통 30만 원을 통으로 내는 게 아니고 사업자가 한 15만 원 정도 내고 직원이 15만 원 정도 내고 이런 식으로 반반을 내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5만 원 정도가 국민연금으로 나간다 그러면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 직원은 그 400에서 15를 뺀 나머지 385가 이제 받게 되는 거고, 사업자는 그 400만 원에서 이 직원이 낸 15만 원하고 거기에 15만 원을 더해가지고 30만 원을 4대 보험에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도 내야 되는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반만큼 덜 받는, 그게 세후가 되는 거고, 사업자는 반대로 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반을 더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이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더 내야 되는 거죠. 고용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보니까 사업자가 조금 더 많이 부담을 해요. 그러니까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고용보험을 내야 되는 게 뭐 한 1%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0.4% 정도를 이제 그 직원이 내고, 그 다음에 0.6% 정도 사업자가 내는 그런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온전히 다 부담을 하는데, 이게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고, 또 산재보험은 좀 그 업무 분야에 따라 가지고 달라가지고 조금 차이는 있는데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보험은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장기 요양보험을 안 넣었는데요. 장기 요양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의 몇 프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대보험은 반반씩 내니까 이쪽은 원천징수, 이쪽은 더 내는 부분, 그러니까 예산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거는 사업자 조금 더 내고, 어떤 건 사업자가 다 내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요 정도로만 인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사업자가 부담하면 인건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직원과 연봉을 4,800만 원으로 계약을 했다 그러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산재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일부 포션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거의 한 5천 얼마 정도를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이제 퇴직금 1년이 지났을 때 퇴직금까지 이제 줘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도 이제 한 달치 정도의 약 400만 원 정도의 퇴직금이 나가게 되니까 거의 뭐 한 4,800만 원 기준으로 보면은 최소 5,500 이상 정도의 예산이 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는 한 달 월급 400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미리 400만 원보다는 더 많은 돈을 이제 포션을 잡아놔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근로자가 내는 사대보험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 근로자가 원래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를 욕할 게 아니고 이제 너무 많이 뛴다 그러면은 정부를 욕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사업자가 따로 그거 가져가가지고 냠냠 먹는 게 아니고, 오히려 내가 20만 원 근로 뭐 이게 4대 보험으로 낸다 그러면 사업자도 20만 원을 더 해가지고 내야 공단에 납부하는 거라서 이건 뭐 서로가 다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은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연봉을 4,800만 원으로 예상을 잡았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근로자는 그거보다 덜 받고 사업자는 그거보다 더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로직이 나오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여기서 이제 핵심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이거를 예상을 안 하고 그냥 나 올해 예산이 1억인데 1억에서 뭐 4,800 인건비 빼고 얼마 빼고 이러면은 그 사이에 빈 공간에서 4대 보험 나가고, 나중에 이 직원이 갑자기 1년 지나서 관둔다 그러면 갑자기 퇴직금이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큰 코를 다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항상 주의를 해야 될 거는, 이런 예산을 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을 고용한다 그러면 항상 인건비 플러스 알파를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사대보험 연체하지 마세요. 이게 그 기업의 입장에서 사대보험을 연체하는 거는 크게 문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건, 만약에 설사 여러분이 기업의 대표로서 직원의 사대보험을 연체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직원은 사대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이게 연체가 되면 기업의 신용 구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나중에 대출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 가능하면 연체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언제 직원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은 항상 비축해 놓으세요. 나랑 평생 가는 직원, 나랑 평생 가는 뭐 파트너, 이런 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는 각자가 각자의 영역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살 길을 찾아가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퇴직금을 항상 일정 수준 이상을 비축을 해놔야지 이거 나중에 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녹록한 일은 아닙니다. 스타트업은 항상 돈이 없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의 개념을 떠나가지고 퇴직금이라고 해서 내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비축을 해놨다 그래도 당장 회사에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통장을 따로 가놔서 여긴 퇴직금이 이건 절대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좀 퇴직금을 어떻게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이제 뭐 회사가 이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 근로자가 대신 이제 개인 연금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어떤 룰들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요거는 항상 예산에서 어느 정도 좀 빼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은 언제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깔아두고요. 결국에는 노무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세 가지에서 보통 이제 트러블이 생기게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지
그 무슨 뭐 노무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노동이나 이런 쪽 관련 뭐 인사 관리나 이런 쪽에서 좀 많이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야 당연히 그쪽에 대한 건 어느 정도 스스로 컨트롤하실 수 있을 거고, 마치 뭐 회계 업무를 주로 했던 사람들은 회계장부나 이런 거를 초반에 좀 알아서 처리를 할 거 아니에요. 반대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텐츠 크리에이팅을 했었고, 그 전에 이제 그 뭐냐 기술 개발을 했었으니까 R&D나 뭔가 이런 그 뭐냐 콘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특화된 어떤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뭐 그런 쪽에 특화된 분이 뭐 알아서 하겠다 그러면은 그거야 뭐 좋은 일이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굳이 노무 쪽에 대한 거는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을 막 공부해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업에 집중해서 경제적 가치, 회사의 매출을 올리는 데 집중을 하시고 수익을 만드는 데 집중하시고, 노무와 관련된 거는 이제 좋은 노무사와 계약을 하면은 사대보험에 대한 이슈나 퇴직금에 대한 이슈나 이 사람의 고용과 어떤 그 퇴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초기 스타트업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이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의 강의이고요. 이제 지난주에 했었던 강의도 여기서 큰 틀에서 벗어나지는 않는데, 다만 이제 제가 그 중간에 얘기하는 과정 중에서 인건비를 산정하는 부분에서 이제 4,800만 원을 11로 나눠서 400인데, 만약에 퇴직금을 포함하게 되면 13분의 1이 돼가지고 이제 그거보다 작은 4,800이 아니고 4,500, 450 정도, 400이 아니고 한 350 정도 된다. 요 말이 있었는데, 이게 위법이다. 그러면서 뭐 노동법도 모르네 어쩌네 하면서 댓글 다신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그래도 국립대에 있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위법적인 사항이나 불법적인 사항을 조장하면서 말을 하진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좀 어느 정도 확인은 한 다음에 사실은 콘텐츠를 만들었는데, 이제 어쨌든 그런 댓글이 달렸다라고 하게 되면은 분명히 어떤 식으로는 오해 여지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또 이게 사실 또 따지고 보면은 위법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또 없는 상황이라서, 웬만하면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콘텐츠를 정비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바로 내리고 지금 다시 찍은 건데요. 근데 이게 참 그래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를 그렇다고 매번 이런 식으로 뭐 죄 지은 것처럼 이렇게 해명을 해야 되냐 그러면 별로 죄 지은 것도 아닌데, 이건 또 이거대로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만 이제 그때 좀 그런 내용들을 보셨던 부분들은 요 안에 좀 디테일한 요소에 대해서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긴 할 텐데, 그거는 뭐 유료 강의로 합시다. 뭐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는데 이 이슈 가지고 뭐 이렇게 왈가왈부하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의미가 있나? 이게 무슨 나한테 무슨 뭐 내가 이걸 해가지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나 이런 생각을 해봤더니 정말 개 쓸데없는 걸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해당 내용에 대한 그 정리는 이미 예전에 끝났었는데, 이미 한 열흘 전에 끝났었는데,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고민한 게 거의 한 2주일이었어요. 너무 바쁘기도 했었고.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연봉과 퇴직금에 대한 얘기가 노무사만 만나면 해결이 되는 문제인데, 그래도 이제 어쨌든 이슈가 불거졌고, 또 창업가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느 정도 그 뭐라 그래야 되나, 한 번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법적인 이슈들에 대한 그 접근 방식을 조금 한번 말씀드릴 필요는 있다고 해서 생각을 해서 이제 콘텐츠로 구성을 할 거고요. 다만, 굳이 이거를 또, 이게 되게 예민한 얘기거든요. 이 예민한 얘기를 또 공개 강좌로 열어가지고 왈가왈부 하느니, 정당하게 딱 요거에 대한 도움을 받아가실 분들만 대상으로 또 공개되지 않는 선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서, 요거는 제가 새싹 특강으로 아예 그 뭐냐 따로 만들었어요. 코너 새로 만들었고, 채널 membership을 만들었고, 기존의 멤버십 회원분들은 그대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창업의 제일 시간에 그냥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뭐 유료화를 시킬 거는 아닌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확실히 좀 미묘하고 예민한 얘기들이 조금씩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전부 다 유료화 시키겠습니다. 굳이 뭐 그런 얘기들을 꺼냈다가 뭐 논란의 여지를 만들고 싶지도 않고, 뭐 여기저기서 뭐 댓글 달리면 또 거기에 일일이 해명하는 것도 제가 할 짓은 아니라서, 그냥 보고 싶은 분들만 보시게 만들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뭐 유료 강좌로 바꿨고요. 그래서 앞으로 창업의 지혜는 무료와 유료가 병행이 됩니다.
원래 계약돼 있던 그 창검 특강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다음 주 중에 올라가요. 요거는 조금 자료는 준비됐는데 촬영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대표가 놓치기 쉬운 인건비 합종 심화편은 뭐 별다른 건 아니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4,800만 원이나 최저시급이나 주휴수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정리를 해놨어요. 그걸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돈이 이제 산정이 되는구나.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아 역시 내가 하는 것보다 너무 잘 쓰는 게 낫겠구나. 요거를 말씀드리려고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영상 하나 찍어가지고 올리는 게 원래 계획된 거는 지금쯤 한 4-5개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또 콘텐츠도 좋아지고 채널도 성장하라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많은 분들께서 다음 영상 들어오기를 되게 기다리셨을 텐데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준비 잘하고 저도 좀 긴장 타고 좀 잘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채널 M&R의 밸류 크리에이터 김장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